예, 제가 이 준비한 강의는 자본 생산성 소득입니다. 오늘 38번째 강의인데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이 경제 체제가 뭐예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캐피탈리스트 마켓 시스템이에요. 캐피탈리스트 마켓 시스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자본주의에도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있고 자본주의 통제 경제가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자본주의 통제 경제로 들어갑니다. 사회주의에도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있고 사회주의 통제 경제가 있어요. 북한 같은 경우가 사회주의 통제 경제고 중국 같은 경우가 사회주의 시장 경제입니다. 중국이 스스로 지금까지 경제학 교과서에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고 자기들 체제를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사회주의와 시장경제가 병존할 수 있는지는 지금 실험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건 두고 봐야 돼요, 역사를. 아무튼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니까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의사결정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동장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이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반드시 자유, 프리덤, 자유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자유는 뭐 자유냐 하면은 의사결정의 자유예요. 의사결정의 자유라고요.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고등학교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대학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대학을 간다면 어느 대학을 갈 것이냐, 어느 학과를 갈 것이냐,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는 어디 취직할 것이냐, 해외로 나갈 것이냐, 국내에 있을 것이냐, 그거 누가 결정합니까? 국회의원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내가.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은 자유입니다. 프리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의사결정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손실과 이득을 자기가 가져요. 내가 만약에 1000평의 밭이 있다면 그 밭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를 누가 결정하냐고요. 마늘을 심을 건지 고구마 심을 건지 안 그러면 사과를 심을 건지 딸기를 할 건지 그건 내가 결정을 해요. 거기서 손실이 나면 내가 책임져야 되고 이득이 나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걸 마을 이장이 시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주의 통제경제에서는 허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이건 내가 결정을 해야 돼. 다시 말하면 자유는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부 지금 고소득을 올리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그런데 고소득은요 올리고 싶다고 올려지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기 돈 벌기 싫은 사람 안 계시죠? 고소득은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생산성이 높아야 돼요. 생산성,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이 높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생산성, 프로덕티비티가 높으려면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이라는 것은 시간당 얼마를 생산하는 거예요. 화폐 가치입니다. 화폐 가치로 시간당 얼마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생산성이 높으려면 반드시 자본이 있어야 돼.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자본이 없으면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생산 못 한다고요. 만약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사장님들께서 내 생활에 지금 소득이 낮다면은, 불만족스럽다면 내가 도대체 가진 자본은 얼마나 될까? 내가 가진 생산성은 얼마나 될까? 따져보시라고요. 남 원망할 거 없어요. 사회 원망할 거 없어요. 왜? 우리 사회는 캐피탈리스트 마켓 시스템의 시장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통제 경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자본을 가져야 된다는데 뭘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가? 자, 보세요. 여기 지금 풀을 베는데 이 아줌마는 아줌마라는 노동하고 낫이라고 하는 자본이 결합했어요. 낫은 자본입니다. 자본은 정통 경제학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수단, 이걸 자본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이크도 자본이에요. 저라는 노동력과 이 마이크가 결합하면요 생산성이 늘어나요. 이렇게 하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예, 이렇게 하면 들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마이크라는 자본과 노동이 결합하면 생산성이 늘어나요.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책상과 의자,
이것을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맨바닥에 앉아서 하면 어떠냐? 맨바닥에 앉아서 할 수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져요. 떨어진다고요. 허리도 아프고 그냥. 자, 이 아줌마는 낫을 안 가지고 손으로 잡아 뜯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낫이라는 자본과 결합하면 생산성이 늘어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아저씨는 예초기하고 결합하니까 어때요? 생산성이 늘어나요. 그러면 이 아줌마하고 이 아저씨하고 누가 임금이 높아요? 이 아저씨가 당연히 높아요. 왜? 생산성이 높잖아요. 이 아저씨는 콤바인과 결합했어요. 자본 축적 또는 자본의 장비율이 높다 이렇게 하는데 자본 장비율이 높으면요, 이 콤바인이 이 아저씨보다 일을 500배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500배. 그러면 이 아저씨의 임금은 500배가 높아요. 그런데 더 힘들게 일하는 것은 이 아저씨예요, 지금. 왜? 자본이 없어. 그런데 문제는 농경시대에서 산업화 시대로 그리고 시식정보화 시대로 넘어오면서 눈에 보이는 자본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이 점점 중요하게 된다. 점점. 그 생산성이 훨씬 높아요. 예를 들면 세계 제일 부자가 누구죠? 빌 게이츠. 그렇죠. 재산이 500조라든가 그래. 그런데 빌 게이츠가 가진 게 뭐 있어요? 땅이 있어요. 공장이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시애틀에 가면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건물 하나 있어. 새로 하나 지어놨는데 5층인가밖에 안 되고 도대체 사람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보여. 거기서 몇 놈만 두드리고 앉아 있어요. 뭐예요? 노하우, 지식이라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워렌 버핏 두 번째 부자죠? 그 주식투자 전문가? 그 사람 땅도 없고 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회사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제일 부자예요. 그러니까 점점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이 점점 중요하게 돼요. 점점 중요하게 돼요. 어제 뉴스를 들으니까 아주 비참한 뉴스가 또 나왔어요. 65세 이상 빈곤율. 그런 말 들어보셨죠? 65세 이상 빈곤율. 이걸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데, 왜냐하면 지금 65세 이상 우리 이 국민들이요, 정말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이 경제 개발을 해놓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샌드위치 세대예요. 자신은 부모 모시고 자식 키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자식들이 부모 모십니까? 자식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집 앞벌이도 못해. 집 앞벌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65세 이상의 빈곤율이 어제 발표하대 우리 통계청에서 62%예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6, 7명이 빈곤에 허덕인다. 말이에요. 그럼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 우리가 지금 OECD 국가예요. 그렇죠? OECD 국가 평균 15%예요. 그런데 작년에 50%를 돌파했는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65세 이상 됐을 때 누가 돈 갖다 줄 건가? 자식들이 나빠서 안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 지금 호구지책도 획을 못해요. 서울 시내 무료 급식소에 20, 30대가 5명 중에 1명이랍니다. 20%가 무료 급식을 받고 있어요. 왜? 집에서는 일자리 찾아본다고 갔는데 점심 먹을 돈이 없어. 일자리 찾으러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부모를 모시지 않는 게 마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65세 이상 이 나라의 경제 개발을 해오신 분들인데 10분 중에 6, 7명이 빈곤에 허덕인다. 이걸 누가 해결하냐? 누가 해결하겠어요? 누가 해결하면 좋겠어? 누가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우리는 프리덤, 자유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니까 그래요.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인심이 그렇지 않아.
그런 말 많이 하시죠? 그때 느닷없이 상대가 물었어. 세상이 뭔데?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세상이 뭔데? 세상 인심이 그렇지 않다니 세상이 뭔데? 그때 말하는 세상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만만치 않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이 변했다. 그 말은 시장 경제가 생산 방식, 다시 말하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변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소득이 높으려면 생산성이 높아야 되고 생산성이 높으려면 자본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본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건 전부 자본입니다. 사실은 고전적인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수단, 그 중에 토지도 포함시키는 것이 자본을 분석하기에 좋기 때문에 토지도 자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경치, 공장, 돈, 현금, 로열티 전부 이게 자본이에요. 그 자본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로열티를 가지고 있으면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특허 사용료를 받죠. 그러니까 그 특허가 뭐예요? 자본이에요. 생산성을 발휘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은 반드시 노동과 결합하고 또는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 내에서 시장 시스템이 나로 하여금 돈을 벌게 만들어주는 게 자본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탤런트는 그 강남에 빌딩을 샀더라고요. 빌딩을 샀는데 한 층 임대료가 6층인데 한 층 임대료가 1억이더라고. 1억.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월 6억이 들어오죠. 누가 벌어준 거예요? 누가? 빌딩이라는 자본이 생산을 해준 거예요. 자본을 가지면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빌딩이라는 자본이 어떤 시스템 속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시스템 속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본은요, 크리스마스라고 쉬는 것도 아니고 일요일이라고 쉬는 것도 아니에요. 1년 365일 그 자본 후 소유자에게 생산을 갖다 줘요. 그러면 부모로부터 그런 유형자본, 텐저블 캐피탈이라고 내가 만져서 알 수 있는 유형자본을 물려받지 못했다면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점점 4차 산업혁명으로 흘러가면서 무형자본,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이 귀중하게 돼간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자본이 있단 말이에요. 내 자본을 늘리면 소득을 그렇게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경청은 자본이다. 자,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자본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면 내 소득이 올라간다. 내 생산성이 올라간다. 남의 말을 안 들어주면 내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건희 회장께서 부회장 승진하시고 출근하는 첫날 이병철 회장님이 집무실로 부르셔가지고 써준 글씨가 이 휘호가 여기 뭐예요? 경청. 다시 말하면 이제 후계자 수업이 시작되는데 너는 말하지 말고 들어라. 평생 들어라. 이게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창업자께서 그 후계자에게 내려준 유지예요. 그리고 채광권을 주면서 이 책을 평생 봐라. 이렇게 줬어요. 그 책이 논어입니다. 논어를 평생 봐라. 왜? 거기에는, 논어 속에는요, 말하지 말고 들어라. 말하기 전에 행동해라. 그 계속 나와, 계속. 그게 지금 우리나라 최고 기업을 만든 거예요. 들어라. 말하지 말고 들어라. 이 사람 항우고 유방이에요. 진나라가 망하고 나서 이제 천하가 주인이 없어질 때 항우와 유방이 대결합니다. 항우하고 유방은요, 비교가 안 돼요. 항우는 진짜 항우장사라고 하는 말이 나타내 주는 것처럼 초나라에서 대대로 장군 집안이고 귀족 집안이에요. 유방은 한나라를 세운 고조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사마천이 한나라 무제 때 쓴 사기에도 유방의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없어. 이름이 있어. 이름이 있는데 유노인. 그러니까 노인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형편없는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항우와 유방이 대결할 때
그 세력이라는 것은 비교가 되질 않아요. 항우의 군대가 40만, 유방의 군대는 10만 밖에 되질 않아. 그리고 유방은 벼슬이라고 해봤자 지금 면장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유방이 이겼어요. 항우는 자살했어요. 유방이 쳤어. 군대 40만에다가 역발상 기계세의 힘과 기계를 가지고 있는 항우가 쳤다고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단 하나입니다. 항우는 지가 너무 똑똑해서 다른 사람 말을 듣지를 않아. 유방은 지가 2% 부족해가지고 다른 사람 말을 들어. 유방이 기라성 같은 참모들, 장량, 제1참모죠, 전략가죠, 소하, 인사참모, 군수참모죠, 조참, 일선 장군이죠, 한신, 사령관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부하의 말을 들어 경청을 했어요. 그래서 유방이 이긴 거예요. 자, 시 하나 감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뭘 느끼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소통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소통이 안 돼. 섬에 가려고 그러니 깊은 바다가 들어서 가기가 힘들어. 가기가 힘들어. 그럼 섬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고독하죠. 애롭죠. 소통을 하고 싶은데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그거 있잖아요.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이런 날은 동치미에다가 고구마 구워 먹어서 이런 트로트 부르고 있으면 제일 좋아 사실은. 소통이 없다 그 말이에요 현대인들이. 근데 나는 그 섬에 가고 싶다. 내가 그 섬에 갔을 때 상대방이 그 섬에 오면 소통이 되지요. 안 오면 영원히 단절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는 섬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짝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A는 B를 사랑하는데 B는 A에 대해서 소닭보도 돼. 그러면 A는 그 섬에 가 있는 거예요. 그 B가 그 섬으로 오기를 바라는데 B는 아무 생각이 없어. 계속 고독하고 애로운 거죠. 그러면 A는 B를 사랑하는데 B는 A를 사랑하지 않아. 그럼 누가 고독해요? 누가 고독하냐고요? A가 고독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고독해요. 요놈은 전혀 고독하지가 않아. 안 만난다고 해서 고독할 것도 없고 애로울 것도 없어. 그래서 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고독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고독하다. 혹시 고독하신 분들은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쪽에서 아무 반응이 없어. 소닭보도 돼.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고독합니다. 그러니까 스폰서들께서 파트너를 굉장히 사랑하시면 파트너를 안 만나면 고독하고 외로워야 돼. 아이고 내 그것들 안 봐서 살만 난다 이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응? 아이고 스폰서 그냥 내 얼굴 안 봐서 내 소화가 잘 된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안 만나면 만나고 싶고 만나면 이야기하고 싶고 뭔가 주고 싶고 한다면은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주역에 보면은 세 가지 재앙이 있어요. 자, 덕박이존. 덕은 적은 놈이 지위가 너무 높아. 이건 반드시 망한다.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볼 거예요. 덕이 없는데 지위가 너무 높으면 반드시 정부가 주는 콩밥을 자셔. 자, 다음. 지소 못해. 아는 건 별로 없는 놈이 꿈만 커, 꿈만. 자, 여러분들이 악어라면 요 생선 먹겠어요? 통째로 먹겠어요, 이거? 아는 게 별로 없이 꿈이 크면 망한다, 그런 말이에요. 역소임중. 능력은 없는 놈이 힘이 무거우면 반드시 망한다. 요 놈이 몇 걸음 가겠어, 지금요? 당나귀한테 짐을 이렇게 실어놓으면 요 놈이 가겠냐고, 지금 이게.
뭘까요? 자, 그런데 애터미 사업자가 이 3재앙에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 내지 5년만 열심히 하면은 스타 로얄이 될 수가 있어요. 열심히 할 때 얘기입니다. 개꼬리 3년 당보고 있어도 황모 안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10년 있어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와서 세미나를 듣고 미팅을 하고 스폰서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다.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망하지 않는 법이 있다. 역시 주요 개가 있어요. 안불망이. 지금 내가 안전해. 지금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나 위기가 닥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위기가 닥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 존불망망. 지금 잘 우리 조직이 생존하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위험을 항상 가져라. 리더가 해야 돼. 리더가. 이건 지금 누가 이렇게 하라는 거냐면 군자, 리더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리더는 항상 내 조직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자, 다음. 치불망망. 지금 내 조직이 지금 내 라인이 아주 조용하게 잘 돌아가. 그런데 언제 혼란에 빠질지 모른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잊지 않으면 안전이 보장된다. 좀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왜 경청을 하라고 그러냐 하면은요,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그래요. 그 관점이 다를 뿐이지 틀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자, 요놈은 요것이 4개라고 주장하는데 요놈은 3개라고 주장해. No, 3, 4 그러니까 3 그런단 말이에요. 누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잖아요. 요 밑에서 본 놈은 2개 그런데 위에서 본 놈은 3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는 위치가 달라. 보는 관점이 달라요. 오늘 국민학교 3학년 그 국어시험 문제 보니까 선생님이 공중 화장실에 가기 전에 뭘 해야 하나? 선생님 답은 노크한다예요. 그러나 이 학생 답은 작구를 내린다. 이게 남학생인 게 틀림없어. 아이, 공중 화장실에 가기 전에 작구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맞아. 자, 그러니까, 자, 요걸 뭘로 보세요? 아주 다리가 쭉 빠진 하이힐을 신고 있는 여자 다리로도 볼 수 있고, 캉캉 춤을 추는 아가씨로 볼 수 있고, 남자 수도사들이 일렬 정도로 걸어간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요것은 오리로 볼 수도 있고 토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같이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당신 생각이 꼭 옳다고 할 수 없다. 요 관점이에요. 서로 다른 의견을 겸하여 듣는 것이고 이걸 겸청이라고 그래요. A, B 다 들어본다고. 겸청을 왜 하라고 하느냐. 여기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니까 그래요. 여기 군명평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 귀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부채다. 꼬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채찍이다.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 사람 말만 들으면 그게 코끼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 말을 전부 종합하면 코끼리가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코끼리가 나와요. 이것이 겸청이에요. 여러 사람 말을 들어보라. 그러니까 현자들이 경청하라고 자꾸 주장하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어려우니까 그래요. 어려우니 쉽다 하면 뭐 때문에 그걸 강조하겠어요. 자, 마스시다 고노스케 잘 아시죠? 일본 최대의 1000년 동안의 가장 최고 기업가로 지금도 1등으로 나온 분이죠. 파나소닉 마스다 전기를 창업한 분이죠. 자, 리더십은 웅변보다는 경청에서 나온다. 이 말은 이분은 아주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사람이거든. 이 양반이 한 말이. 자, 앤드류 카네기죠. 이야, 기가 막힌 말을 해놨어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무시당하고 예명까지 당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비웃음을 사. 절대 상대방 이야기를 끝까지 안 듣는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말 시작하면 저놈이 끼어들어. 그래서 지 말만 계속해. 계속 자기의 말만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가 자신이 할 이야기가 있으면 바로 끊고 자신의 말을 하면 된다. 경청에 대한 현자들이면요, 적을 만들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들보다 잘났다는 걸 증명하면 된다. 그러나 친구를 얻고 싶다면 그가 나보다 뛰어나다고 느끼게 해줘라. 이건 틀림없습니다. 논리로 이겨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마음을 얻으려면 감정적으로 이겨야 돼. 감정적으로 이기려면 내가 쳐줘야 돼요. 부부싸움 할 때도 마누라한테 쳐줘야 밥이라도 얻어먹어. 안 그러면 논리로 이겨놓으면 밥도 못 얻어먹고 쫓겨나. 자, 경청과 비판적 사고. 이제 결론으로 이야기합니다.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한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는 걸 비판적 사고라고 합니다. 여러 각도에서 가장 전형적인 분이 황희정승입니다. 황희정승 아시죠? 세종대왕 때 황희정승이 한 요종이 와가지고 저 계집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 황희정승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말이 옳다. 근데 그 계집이 또 와가지고 전현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네 말이 옳네. 그러니까 옆에 듣고 있던 조카가 아니 삼촌, 내가 들어보니까 전현 말이 옳는데 어째서 삼촌은 전현 말도 옳다고 그러고 네 전현 말도 옳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네 말도 옳다. 그랬단 말이에요. 황희정승이 바보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한쪽 말만 들어가지고는 그 사태의 진상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황희정승은요, 벼슬만 73년을 했어. 69세에 용의정을 임명을 했어. 누가? 세종대왕이. 그런데 조선시대 판서를 한다는 건 기가 막히죠. 그 가문의 영광이죠. 그때 6조가 있습니다. 6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황희정승은 6조 판사를 다 했어. 2조 판서, 호조 판서, 공조 판서, 병조 판서 다 했다고 그냥. 그리고 위정, 좌의정 다 했어. 그래가지고 87세까지 용의정을 하셨어. 그럼 언제 놔주셨느냐? 세종대왕이 돌아가시기 4개월 전에 이제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하고 자기도 돌아가셨어. 그래서 역사상 가장 명군이 된 게 세종이. 왜? 좌우에 맹사성대감 좌우, 황희정승, 우 이렇게 해서 신하들을 잘 쓴 거예요. 그리고 거기 맡겨놨어. 이 황희정승은 과단성이 강해. 그래요. 군사 문제, 이게 내치 이런 걸 맡겼고, 맹사성대감은 섬세, 그러니까 음악, 그다음에 과거 시험, 인사 이런 걸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돌아가죠.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성공하셔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